시작할까요? 자, 이제 엊그제 시험 본 24년도 국가직 전기기기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를 하기 전에 그죠? 전기기기 시험 볼 때 푸는 문제가 이번에 거의 없었죠. 네. 다 말로써 된 문제여가지고 문제 풀기는 이제 짧은 시간에 답을 내는 것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문제도 있었고요. 문제가 뭐 쉬운 건 엄청 쉬웠고 그죠? 어려운 건 그냥 찍으라는 문제고 이런 형태. 몇 번요? 9번. 그죠? 9번은 그냥 저는 이건 찍는 문제입니다. 예전 기출에 이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서울시 문제였는지 7급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건 외울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냥 포기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 12번이 약간 힘들었고 12번이요? 이게 원통이 저속 아니에요? 일단 힘들었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나머지에서는 뭐 힘든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12번하고 9번. 그래서 이 시험은 그냥 90점은 기본으로 90점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실수를 한 문제 한다 하면 85점. 85점까지가 시험입니다. 한 10분, 많으면 한 12, 3분에 85점. 그렇게 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주파수가 60의 일조고요. 극수가 4인 유도전동기가 1728로 회전하고 있을 때 슬리번. 60의 일조 사극 동기속도 NS는 얼마요? 1800. 실제 속도는 1720. 슬리번 1800분의 NS 빼기 N 하니까 72. 그러면 72는 18에 몇 번 있다? 그죠? 18이 4번 있으니까, 이건 100분의 4다. 라고 해서 설립 4%다. 5초 문제.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요. 직류전동기 하면 맨날 하는 거 이거. 다 여자든 뭐든. 뭐야? V는 I의 아래 플러스 2다. E는 뭐고요? K파이입니다. 모의고사 할 때 수없이 했죠, 그죠? 그래서 N은요, 그러면 이거 넘기고 K파이 나누면 K파이분의 V 마이너스 I 아래.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이 세 가지가 있다. 전원전압의 주파수. 말도 직류의 주파수가 왜 나와요? 그죠? 직류전동기를 하는데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이건 주파수 제어 쪽은 교류전동기. 그죠? 교류전동기고. 전기자회로의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한다.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이게 전기자회로입니다. 전기자회로지 계자회로 아니에요. 그죠? 가끔씩 계자회로 하면 계자회로는 이거잖아요. 그죠? 계자 전류의 가감으로 계자 자속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계자 제어죠. 그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것도 맨날 나왔던 문제. 크기 주파. 그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고, 기전력의 위상이 일정해야 되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고, 기전력의 파형이 일정해야 된다. 답은 이거 빼고. 정면 리얼. 이것도 5초 문제.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단중 박권은 대형기, 중권하고 박권 중에서 중권이 대형기고 박권은 중소형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기 쪽은 박권이 아니라 중권이고요. 그 다음에 단중 중권은 중권인 병렬회로 수가 많으니까 저전압의 대전류죠. 그죠? 대전류에 적합하다. 단중 박권에서 전기자
병렬례로 수는 항상 두 개죠. 중권은 P개고 박권은 두 개다. 단중 중권은 병렬례로 사이에 균합 결선이 필요하죠. 박권은 필요 없지만 중권은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중권이 대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박권은 중형인가요? 중소형기. 그래서 이거 맨날 우리 책에 있었던 거고, 병렬례로 수는 중권은 P, 박권은 두 개. 브러쉬도 두 개지만 브러쉬는 여러 개 해도 된다. P개 해도 된다. 근데 중권은 저전압의 대전류, 박권은 고전압의 저전류다. 기전력에 불균일이 생기고 이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균합선이 필요 없고 균합선이 필요하더라. 용도는 일반적으로 중대형기. 근데 여기 비교적 전압이 높은 중소형기. 이 단어는 자주 안 나와가지고, 그죠? 자주 안 나와가지고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를 다 아니까. 이것도 5번이잖아요. 그죠? 5초 문제잖아요. 10초 문제라고 합시다. 금방 그건 10초 문제. 전격 용량이 10kVA인 이상 변압기의 1차 측의 전격 전압이 5kV이고 2차 측의 전격 전압이 100V다. 이것도 10초, 15초 문제입니다. 변압기에서요, 여기에 10kV, 용량이 10kVA. 1차 측에 5kV, 2차 측에 얼마요? 100V.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건수비가 50대 1이다. 그러면 1차 측에 2kg니까 여기는 2A다. 그러면 건수비가 50대 1이면 전압비는 50대 1이고 전류비는 1대 50이다. 라고 해서 2A가 100A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2차 측 전류를 물어봤으면 2차 측에 전압이 이거고 전류가 뭔지 모르지만 용량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10kVA 만드는데 전압이 100이니까 전류도 100이 돼야만 10kVA가 될 거다. 그냥 이렇게 풀면 바로 풀 수 있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니까 이거 전류 구해서 구하는 게 정석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변압기는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길 때 용량은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용량은 일정하다라는 이걸가 중요하다. 이 관점을 약간 벗어나는 개념이 뭐였죠? 네, 단권 변압기는 이제 이런 게 좀 달랐죠. 그죠? 자, 3상 원통형입니다. 비돌격형이죠. 비돌격형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전기자 반작용에는 세 종류가 있다. 전기자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어나는 것은 직류기에서는요, 그냥 전기자 반작용이 교차 저하작용,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감자작용 해가지고 직축 반작용, 행축 반작용 뭐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교류기에서는 R 부하일 때는 뭐요? 교차 자화작용. 이게 행축이죠, 그죠? 행축 반작용이고요. L이나 C는 직축입니다. 원래 계좌하고 같은 방향인, 같은 축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직축 반작용인데, 그때 L은 뭐요? 감자죠. C 부할 때는 정자작용이다. 라고 했던 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L 부할 때는 코일이 전류가 90도 느리고, 그죠? 이건 C 부할 때는, 우리는 RLC의 해로에서 C만 있을 때는 I가 90도 빠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기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 경우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C 부할 때예요. 그죠? C 부할 때는 뭐요? 횡축 반작용이라고 했는데, 횡축은요, 세로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각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과 직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라서 이건 횡축이 아니라 뭐예요? 직축 반작용이고 그게 정자작용이다. 자,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기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늦은 경우는 N C 부하고 이건 L 부하죠. L 부하
경우에 전기자 기전력은 직축 반작용인데 뭐야? 감자다. 그건 맞네요, 그죠?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기 기전력과 동상인 경우, 이건 R 부하죠. R 부하인 경우에 전기자 기전력은 주 자계에 대해서 교차 자화작용을 한다. 교차 자화작용. 이게 교차 자화작용, 행축 반작용 같은 말이죠, 그죠? 전기자 전류에 의한 회전 자속이 계좌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서 계좌의 회전 자속이 계좌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성질 배열이 너무 악의적이었어요. 1번, 2번이 딱 반대라서 3번이 교차 저하작용이 파이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저항이 파이. 야! 이게 제가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그죠? 1번, 2번 저렇게 배열한 것 자체가 저항부한테 파이가 있나? 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찍으니까 그렇지. 여기도 혹시 틀렸나? 맞았죠? 너무 악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L 부할 때, C 부할 때, R 부할 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이 사람이요. 전기자 반작용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하 전류에 의한 회전 자속이 계좌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고 교차 자화작용. 이 교차 자화작용은 행축이고요. 감자하고 정자는 직축 반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교차 저하작용이 코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네, 잘못 생각했어요. 저항 부하일 때.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 R 부하일 때는 교차 자화작용이다. L 부하일 때는 감자작용이고 직축 반작용이다. 이거 읽어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C 부하일 때는 정자작용이다. 둘 다 직축이죠, 그죠? 철심의 단면적이 이거고, 단상변압기 1차측 진압이 이거고, 주파수가 이거고, 철심의 최대 자석 밀도 BM이 이거고, 2차측 진압은 이거고, 유도 진압을 발생하려면 이때 2차측 권수의 턴수는, 그러니까 이건 V1은 2와는 4.44 F N1의 BMS, 그죠? E2는 4.44 F의 N2의 BMS. 이건데 지금은 뭘 물어봤다고요? N2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풀면 되죠, 그죠? 밑에 걸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밑에 걸 풀면 되니까 2차측 진압이 199.8은 4.44에 F 얼마야? 50. N2 물어봤고요. 1.2 20분의 1. 0.05는 20분의 1. 그러면 50에 20분의 1 하니까 이거 0.6 곱하기 5 하니까 3 나누면요 6.6이네요, 그죠? 3분의 199.8이니까 는 4.44다. 그럼 N2는요 4.44분의 66.6 하니까 이거 동그라미 하면 이거고, 이거 2고, 이거 3. 그냥 산수죠, 그죠? 그러면 1차측 전압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1차측 건수으로 보면 1차측 진압을 쓰면 되잖아요.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 하면 머릿속으로 이걸 떠올렸을 거고, 그죠? 보이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여기 역률 1일 때, 그죠? 이건 전기자 전류 IA, 계자 전류 IF. 역률이 1인 경우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된다. 맞죠? 계자 전류를 가감함으로써 전기자 전류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다. 그죠? 역률이 조절되니까 위상 조절이 가능하다. 역률이 1인 상태에서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쪽을 증가시키면 얘는 진상이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공급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자 전류를 변화시켜 전기자 전류를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P가 일정이죠. 호의도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하고 위상관계를 조절해가지고 부하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거다. 역시 이건 뭐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보다 증가하면 진상, 감소하면 지상. 이건 자격증이 있어서 중요하게. 그 계자 전류가 부하각이랑 반비례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 어디 적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따로 질문할까요?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9번이네요. 이거 뭐 알아서 보세요. 농형 유도 전동기는 심구 효과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대표적으로 NEMA 분류법에서는 농형 유도 전동기를 A, B, C, D 네 가지 설계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각 설계 유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뭐냐? 답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찍었어요? 네. 여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A형은 회전자 도체의 단면이 크며, C형과 D형보다 전부하 시 운전 효율이 높다. B형의 회전자 슬롯은 신구형이며 A형보다는 기동 토크가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 C형의 회전자 슬롯은 이중 농형이며 B형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 D형은 회전자 도체의 단면이 작으며 C형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 이게 너무 악의적인 게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에 따른 토크 특성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때 NEMA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Manufacturer Association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단체랍니다. 이런 단체의 규격은 농형 유도 전동기를 그림 1과 같이 A에서 D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설계 파라미터는 회전자의 유효 저항과 누설 인덕턴스에 따른 기동 토크 및 정상 영역에서의 토크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여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림이 이겁니다. A, B, C, D. 이게 소모법으로도 네, 이건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A형은요, 이렇게 생긴대요. 회전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도체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B형은 얘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구바입니다. C형은요, 여기 도체바 들어가고 여기 도체바 들어가는 뭐야? 이중농형이고요. D형은 그냥 여기만 들어가는 이런 형태다. 이거 너무 악의적이었어. A형의 스테이트하고 로터, 회전자죠. 회전자에서는 A형은 이런 도체바가 들어가고 B형은 얘보다 더 깊게 들어가고 C형은 농형 이렇게 들어가고 D형은 이것만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ABCD급이 있다. B급은요, 산업용에 쓰이는 범용 전동기이며 A급보다는 높은 회전자 저항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더 낮다. 좋은 기동 특성을 가지며 선풍기라든지 환풍기 등과 같은 환기용 장치 등에 적합하며 원심력 펌프라든지 선풍기가
그림과 같이 부하의 특성은 속도에 비례하는 속성이 있다. 그림과 같이 B형 동기, 전동기의 최대 토크까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은 부하의 증가하고 비례하므로 일정한 가속 토크를 낼 수 있더라. 이렇게 일정한 가속 토크를 전 속도에 빨리 도달하는 장점도 있더라. A형 전동기는요, B급의 전동기에 비해서 더 큰 기동 전류를 갖고 있으며 그 외의 특성은 B급과 거의 유사하더라. 일반적으로 고효율을 나타내는 게 A급이다. 주로 A급 전동기는 거의 대부분 고효율이다. 효율이 좋은 것은 A급이다. C급은 정상적인 기동 전류를 크기를 갖고 있으며 기동 토크의 값이 크더라.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부하를 감당하는 전동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C급 전동기를 쓰더라. D급은 높은 기동 토크 값을 갖고 있으며 큰 설립 값에서 작동하더라. 압연기라든지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사용되며 플라이휠과 같은 기계적 장비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많더라. AB급의 전동기는 낮은 회전자 저항값을 가지므로 높은 효율로 운전하지만 CD급의 전동기는 높은 회전자 저항값을 가지고 효율보다는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CD급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이제 보기를 다시 한번 봐요. 자료는 어떻게 쓰시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여기 있더라도요. 아니 뭐 에디슨도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죠? 외울 수 없잖아요. 사실 외우지 못하는 걸 어떻게 시험에 내는지. 외우기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내준 것 같아요. 자, A형은 회전자 도체의 단면이 크며 C형과 D형보다는 전부하 시 운전 효율이 높다. 아까 전에 A급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효율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율이 높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죠? B형의 회전자 슬롯은 신구형이며 A형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 맞아요. B형보다는 A형이 더 높죠. 기동 토크가 가장 낮은 게 B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형태, 펜 부하 같은 경우가 B형인데 이게 기동 토크가 좀 작다라는 특징이죠. 아니 보기 좋게 ABC 해야지 왜? 그러니까 A. 그죠? 했으면은 좀 뭐. 그러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막 칠 텐데. 억지로라도 외웠을 텐데. 이 사람들 불만 많네. 왜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틀린 점은 딱 맞춰서 100도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분류했대요. 제가 분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구형이며, 이건 B형은 어쨌든 신구형은 맞죠, 그죠? 신구형은 맞는데, 이게 기동 토크가 좀 작다. 그 다음에 C형의 회전자 슬롯은 이중농형이며, 높은 기동 토크. 기동 토크는 좀 크죠? 그리고 이중농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이중농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D형은 회전자 도체 단면적이 작으며 C형보다 높은 기동 토크를 갖는다. 근데 회전자 도체 단면적이 작다는 것은 그냥 이게 기계가 작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 그림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이게 이 동그라미를 같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림으로는 구별 못 하는데 어쨌든 좀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건 찍으면 되는 거고, 깔끔하게. 그죠? 시험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찍어야지. 자, 10번. 전부하에서 설립 0.08로 회전하고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1차 입력이 이걸 때. 맨날 그렸던 이 그림. 자. 설립이 0.08. 1차 입력이 P1이요. 115kW.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철소 및 1차 동선의 합은 PI 더하기 PC1이 얼마요? 15kW.
kW. 그럼 P2는요? 100kW. 슬립이 이거란 말은 PC2는 8. 그럼 POM은 92. 이거죠? 슬립이 이거 효율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2차 효율과 슬립은 똑같으니까. 기계적 출력은 90이다. 2차 효율은 80%가 아니라 1 빼기 S가 효율이죠. 그죠? 92%. 100에 대한 92. 92%고, 동기와트는 2차 입력하고 같은 말입니다. 동기와트는 2차 입력과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우리 시험에 동기와트라는 단어가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2차 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기와트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7급에서 나왔을 건데요. 뭐야? 헤일런드 원선도 그림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동기와트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 동소는 8kW다. 맞죠? 그죠? 회전자. 뭐 90%를 한참 넘어. 여기 효율은 그냥 1-S인데. 항상 90%가 넘는데 문제들을 빅데이터. 자, 4거. 단중 중권 직류기가 1200rpm의 속도로 회전할 때 생성되는 유기전력 E는요? 직류기의 유기전력 E는 60A분의 BZ 파이 N. 60이고, 중권인가요? 중권이니까 병렬 내로수 몇 개요? 4개. 4개. 도체수 얼마? 4개. 총 도체수는 150. 그리고 파이는 0.01. 회전수는? 그러면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동그라미 없어지고, 4, 4 없어지고, 6, 12 없어지고, 2 곱하기 15.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그림과 같은 두 가지 회전자 타입의 영구자석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이거요. 여기가 회전자고요. 회전자고, 얘가 회전자 표면에 자석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표면 부착형이라고 해요. 표면 부착형이다라고 부르고요. 얘는요, 이게 회전자입니다. 회전자를 안쪽을 파가지고요. 안쪽에, 회전자 안쪽이 철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철에 빵꾸를 미리 만들 때 빵꾸를 내가지고 그 빵꾸 낸 곳에 자석을 이렇게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삽입해가지고 삽입된 여기에 자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삽입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형이라고 하는 이 삽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타입 1은 제작이 간단하고 약계자 제어 영역이 작다. 타입2보다는 간단할 것 같긴 해요. 안에 빵꾸 내야 되겠네. 제작이 간단하고 약계자 제어 영역이 작다. 사실 모르지 뭐. 제작이 간단한 것 같긴 해요. 타입2보다. 이렇게 간단한 거 같나요? 일단 넘기고. 타입 2는 자석이 회전자 철심 내부에 있어서 고속 동작에 유리하다. 자, 고속 동작에 유리하다. 이건요, 자석이 여기 붙어 있는 애를 고속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슬립 꿀꺽. 이 자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석이 떨어져 나가요. 원심력 때문에 자석이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거 고속 운전하면 위험해요. 그렇지만 얘는요, 안에 박혀 있으니까 이 고속 운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고속 운전을 할 거다. 뭐 그런 것들은 대충 맞을 것 같아요. 타입 1은 전기적 전류를 Q축과 전기적으로 90도가 되도록 제어하면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 모르죠, 그죠? 60도. 60도인가요? 모르죠, 뭐. 모릅니다, 저는. 타입 2는
자석이 전기자 권선과 떨어져 있어서 열에 의해서 감자 염려가 적다. 여기에 이제 전기자 권선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서 얘는 전기자 권선에 열이 나면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얘가 자석이 열받으면 자성의 성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까이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서 얘는 여기서 전기자 권선에 열이 나도 여기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영향을 덜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잘 찍어서 맞춰야 되죠. 찍어서 맞췄나요? 여기는 둘 다 틀렸나요? 뭐 어쩔 수 없고. 자, 우리 수업 마지막 수업에 아마 이건 했을 거예요, 그죠? 매입형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릴럭턴스 토크를 쓰느냐, 마그네틱 토크를 쓰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매입형은 릴럭턴스 토크하고 마그네틱 토크를 동시에 이용하는 뭐 그런 형태고, 얘는 마그네틱 토크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했던 적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는 시험 문제를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문제가 나왔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경방향 영구자석 전동기의 영구자석 배열 형상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표면의 영구자석의 형태는 표면 부착형과 표면 삽입형, 딱 표면에 이렇게 삽입하는 이런 형태하고 표면 부착형 두 종류가 있고, 코어 내에 영구자석이 있는 형태는 매입형하고요, 스포크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표면 자석형 영구자석 전동기, 서페이스죠, 그죠? 표면에 퍼머넌트 마그네트를 사용하는 모터다라고 해서 이게 표면에 영구자석을 집어넣는 전기식 파워 핸들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건 토크 리플이라든지 코깅 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기존의 서버 모터를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이용되는 구조고요. 영구자석의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거의 같다. 영구자석 내부의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하고 같대요. 그래서 같아서 영구자석의 존재하는 부분에 자기적으로 에어백과 같은 등가가 된다.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기에 자기 저항이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 저항과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 저항 중에 누가 클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 저항 공극이 이것밖에 없고, 얘는 공극이 크니까 이쪽이 자기 저항이 크지 않을까? 그러면 L이 이쪽이 크고 L이 이쪽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영구자석은 에어갭과 같은, 공기하고 같은 투자율을 가진대요. 그럼 여기는 D축하고 Q축의 투자율이, 거기 자기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거예요. 여기는 D축하고 Q축이 같은, 그러니까 원통형하고 같은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항이 둘 다 똑같은 형태의 자기 저항이 된다. 이런 것들이 7급에는 시험에 나왔어요. 9급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나왔으면, 이건 지금 나온 문제는요, 사실 7급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안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나왔단 말은 앞으로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거예요. 9급에서도. 한번 시험에 언급되면요, 그 다음 사람은 이런 문제도 냈네, 그러면 이거 비슷한 거 내도 되겠지 하고 내거든요. 거기 어떤 문제를 냈는지는 확인하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오고 나면 그 관련된 내용이 몇 문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영구자석이 존재하는 부분에 자기적으로 에어갭과 등가가 된다. 그러면 표면 자석 구조의 자기저항은 회전자의 위치에 무관하므로 전기자 권선의 D축의 인덕턴스하고 그 다음에 Q축의 인덕턴스가 같은, 무슨 원통형과 같은, 비졸극형하고 같은 그런 구조하고 같더라. 근데 매입형은요, 아까 전에 매입형은 이겁니다. 이 매입형에 관련된 것은요, 이건 인테리어죠, 그죠? 내부에 퍼머넌트 마그네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모터다. 그래서 견인용이라든지 각종 추진 승강기. 매입형 구조에서는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전기자 권선이 만드는 T축의
자로 D축을 보세요. 이게 D축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속이 통과할 때 여기에 자기장과 여기에 자기장 중에서 누가 커요? 가까워 보시죠. 매입형에서는. 다르다. 봐요. 매입형에서는 여기는 철심이에요. 공극은 이만큼만 공극이죠. 근데 이쪽은요. 여기는 철심, 여기는 철심인데 아까 전에 여기 자석은 공기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자기장이 더 크죠? 오히려 이쪽이 더 작아요. 그러면 L값이. L값이 작고 이게 L값이 커요. 보통은 자석 있는 쪽이 L값이 큰 그런 돌곡형 구조는 자기장이 작은 쪽이 돌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오히려 역돌곡형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돌곡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건설을 만드는 D축의 자속의 자로에는 공극과 동일하게 자기장이 큰 자석이 존재하여 자속이 흐르기 어렵지만 Q축 방향의 자속은 철심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 방향의 자기장은 작게 되고 그 결과 D축보다는 Q축이 오히려 더 L값이 커지는 그런 돌곡 구조가 된다. 근데 이런 돌곡 구조가 권선형 계좌의 경우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 돼가지고 역돌곡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이것 말고도 있는 게 삽입형 연구자석, 뭐 그다음에 스포크형 뭐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전공서적에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이건 뭐 어려워서 우리 책에서 안 집어넣었거든요. 안 집어넣었는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뭐라고요? 아까 전에 표면 부착형이죠. 이 표면 부착형에 대한 겁니다. 경방형 연구자석 전동기의 연구자석 배열 형상은 아주 다양하며 그림 10-7과 같이 표면에 연구자석이 있는 형태인 아까 전에 표면 부착형하고 표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이름이 표면 부착형과 아니요, 이거 삽입형. 이건 이제 표면에 바로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A는 표면 부착형. 이건 삽입형. 그 다음에 이제, 코어 내에 연구자석이 있는 형태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형하고 스포크형 등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석의 배열 형상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응용 분야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된다. 토크 리플과 코깅 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 부착형 연구자석 전동기를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이게 일반적이다. 이 표면 부착형 연구자석 전동기의 대표적인 구조로서 비돌곡 특성을 가진다. 이게 왜 비돌곡인지 했죠, 그죠? 이 D축과 Q축이 같더라는 거죠, 그죠? 인덕턴스가 거의 비슷하더라. 따라서 전류를 Q축에 일치하도록 제어하면 계좌 자석과 전기자 전류가 90도가 되므로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류를 Q축에 일치하도록 제어하면 계좌 자석과 전기자 자석이 돼서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 그 보기 아까 전에 몇 번요? 3번. 타입 1은 전기자 전류를 Q축과 정기적으로 몇 도가 되게끔? 전기자 전류를 Q축에 뭐 하게끔요? 일치하도록 하면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정기적으로 90도가 아니라 일치하게끔 하면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고요. 표면 부착형 연구자석 전동기는 비교적 제어가 간단하고 자극면을 깎아서 공급 자속 밀도 또는 역기 전력을 정연파로 설계할 수 있어서 토크 리플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정밀 제어용 전동기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고속기에서는 고속을 하면 붙여놓은 자석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비산해버리는 거예요. 막 세게 돌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고속기에 적용 시 연구자석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캔이라든지 파이버 글라스 등으로 연구자석 표면을 감싸줘야 하는 구조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급이 커지게 되고, 또한 연구자석의 투자율은 거의 공기와 같으므로 공급과 연구자석의 폭의 합이 정기적인 공급이 되므로 정기적인 공급이 증가하면서 인덕턴스가 작아져서 약작의 제어 영역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더라. 계좌 제어하기가 불편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제작이 간단한데 약자기의 제어 영역이 작다. 타입 2는 자석의 회전자 철심 내부에 있어서 고속 동작에 유리하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타입 1은 Q축과 정기적으로 0도가 되도록 제어하면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고, 타입 2는 자석이 전기자 권성과 떨어져 있어서 열에 의한 감자 염려가 좀 적다. 뭐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서 보세요. 13번인데 지금은 무조건 쓰라는 그래서 매입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은 컨버터 회로에서 입력 진압이 100V일 때 DTB가 0.5일 때 출력 진압 보이오는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했던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이게? 3번, 4번 중에 하나일 텐데 코스다. 왜 1번, 2번에 찍었어요? 코스다. 그래서 성함용이다. 그래서 성함용의 VO는요, 1-T분의 1의 V. 네, 그래서 1 빼기 0.5분의 1의 100. 이건 5초 문제죠? 이것도 5초 문제.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 중에서 턴온 제어는 가능하나 턴오프 못하는 소자. SCR. 맨날 SCR은 턴온 가능한데 턴오프 안 된다. 그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온오프 가능하잖아. 온오프가 가능해요. 응.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게, 근데 이 다이오드는 입력 자체로서 온오프를 하는 거고, 얘는 턴온 제어는 가능하나 턴오프 제어가 안 되는 것은, 이건 제어, 사실은 다이오드는 좀 말을 하기가 불편하네. 온 제어도 제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과 전압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BJT. 이것도 인과 전압이 플러스로 돼 있을 때, 그죠? 여기 전압을 플러스를 가하면 온 되고, 이게 마이너스로 가하면 오프 되고. 그 다음에 IGBT. 가능하죠, 그죠? IGBT. 이렇게 게이트, 컬렉트, 엠트. 이렇게 하면 IGBT. SCR은 온 제어는 가능한데 오프 제어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압을 가해가지고 돼 있을 때 트리거를 탁 가하면 온은 돼요. 근데 트리거를 가한다고 해서 오프는 안 되더라. 게이트 가지고 오프를 시킬 수 없더라.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음 중 정적 토크에 대한 기동 토크의 비가 가장 작은 단상 유도 전동기. 뭐야? 이건 자격증부터 해서 거의 모든 시험에서 어쨌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제일 큰 건 뭐였죠? 반발 기동. 반발 기동형인가요? 제일 작은 것이 세이딩 코일형인가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거 단상 유도, 분산 기동형, 콘덴스 기동형, 영구 콘덴스 기동형, 그다음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다음에 세이딩 모노사이클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고 세이딩 코일형이 가장 작다. 이 세이딩 코일형이 만일에 크면 다 세이딩 코일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만들 때부터 그냥 한 극에 부분 감아가지고 만들면 다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만들기는 쉽고, 다 좋은데, 기동 토크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걸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한 그런 거고. 이게 사실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간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홈 좀 봐가지고 감아놓고 시작을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아쉬워서 계속 내는구나. 근데 이게 간단한 기기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작은 기기에서는. 단자 전압이 220V, 전기자 저항 0.2인 직류 분권 발전기. 회전수가 N이 1200이다. 전기 전류가 100이다. 그럼 여기에 몇 볼트요?
20V니까 E는 얼마야? 그래서 E가 240V일 때요. N은 1200rpm이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기의 단자 전압과 전기자 전류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동기로 운전을 하면요. 220V의 0.2에 100을 유지하면서 전동기로 사용하니까 여기 20V 전압 강화는 똑같이 일어나니까 E가 얼마가 된다고요? 80. 예. E가 2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E는 K-파이 N이니까 N은 얼마가 되는 건데 파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전압이 같으니까 파이 일정한 되니까 이건 비율이죠. 240이 200이 됐으니까 아니면 240일 때 1200이니까 200일 때는 계산 안 해봐도 이건 1000밖에 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1000rpm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15초 문제. 제일 기본적인 건데 쓸 게 좀 있어서 15초 문제입니다. 10kVA 1000V 100V인가요? 자, 이거 트랜스터 등가위로 간이 등가위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변압기를 2차를 1차로 환산한 간이 등가위로가 이거다. 근데 이때 등가 임피던스가요 R12, JX12를 했는데 ZS가 3 플러스 J4인가요? 4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만데? 라고 하면, 자, 여기서 1차 측에 들어본 전격 부하할 때 1차 측에서 들여다본 전체 임피던스는 얼만데? 라고 하면요. 얘는 I2분의 V인 거예요. 그러면 10kVA에 1kg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전격 전류가 10이죠? 그러면 전격 전류가 10이니까 10분의 1000 105mm. 만일에 이게 2kg였으면요. 500이라고 합시다. 이 문제가 500이었으면 500에 10kg니까 여기는 20이죠. 아니면 이게 2kg라고 한다면 여기는 5가 돼요. 그럼 얘는 5분의 2000 하니까 이건 400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가 이건데 동기 임피던스가 이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만데? 라고 하면 전체 토탈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얘는 100분의 5 3, 4니까 그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5%. 퍼센트 저항 강화는요 전체 임피던스 분의 R 하니까 100분의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이게 Q라고 우리가 하고 이건 P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분의 X 하니까 100분의 4. 이 문제가 진짜요. 이게 2000으로만 바뀌면 얘가 400이 되니까 얘는 400분의 3이 되는 거고 40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체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지금 이제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4%,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5%. 근데 지금은 뭐 물어봤으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물어봤으니까 4%. 이건 근데 찍을 게 4%밖에 없죠? 리액턴스 물어봤으니까. 처음에 그 합격 예측에서 5번이나 3번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게 미리 나왔었나요? 예상 답안을 미리 올려주던가요? 우리 증률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타 합격 예측이잖아요. 처음에 1차 합격 예측에서는 3번 나와가지고 그런 건가요?
우리 직렬도 그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자, 18번요.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요구 특성으로서 옳지 않는 거. 뭐 이건 그냥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봤던 문제고, 그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공기보다 투자해. 이런 건 없었죠, 그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커야 되고, 절연 제로 및 금속과 접해도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저 틀렸거든요. 왜 2번이에요? 공기보다 투자율이 높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 없잖아. 애초에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 자체가 없는 거죠. 변압기 기름으로 갖춰. 이걸 틀렸어요? 맨날 보는 건데,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제로 및 금속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인하점하고 높고 온고점이 낮아야 되고,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고온에서도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뭐 이거 맨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걸 틀릴 게 없잖아. 뭘 쓰건데 답을? 저 3번으로 썼어요. 뭔가 비열이 커야 된다는 말이 열이 많아야 된다? 아이가. 저 B를 모르고 B가 이제 안티라는 비열이 뭐 정확히 뭔가요? 비열이라는 게 뭐죠? 안티 파이어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B가 그게- 안티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 그게, 몇 도씨 물에 대해서, 그게 그런 것들 나타낼 때 쓰는 거. 그래서 비열이 커야 냉각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중에. 물리에서 나와요. 찾아보세요. 아마 시험장 안에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저번에 네. 비열이 큰 거, 그, 시험 볼 틀린 거 찾는 거 문제도 아니, 있었잖아요. 시험 볼 때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제가 아니에요. 오버라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번 시험. 원래 시험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은 안 틀려야 되죠. 2500rpm의 전격 속도를 가진 유도 전동기로서 펜을 1000의 속도로 구동하고 있다. 이 펜의 속도를 2000으로 증가시킬 때 유도 전동기의 출력은 속도가 1000일 때보다 몇 배로 증가하는가. 이거 근래 이 기출이 거의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저는 9배니까 제곱 4배.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그래프, 그죠?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토크는요, 속도의 제곱, 펜 부하는 토크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펜 부하는 출력 P는 오메가 T니까 P0는 오메가 0 T0였습니다. 그럼 이게 T0고요. 이게 오메가 0였어. 근데 P-는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2배로 증가했으니까 2오메가 0가 됐고, 그러면 오메가가 2배로 증가하면 토크는 몇 배가 된다고요? 오메가의 제곱배니까 4T0가 된다. 라고 해서 얘는 8T0. 8오메가 0 T0. 라고 하는 이런 거. 이거 근래에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 나왔던 문제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 딱 펜 부하 나오면 이 그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펜은 정상 상태로 구동하고 있다. 그럼 이거 3개면 18배가 3 곱하기 9. 23배가 되면 3 곱하기 9. 27배요. 예. 전력 변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기다. 맞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컨버터. 그죠? 그래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직류 컨버터에서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을 크게 할 수 있다.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커진 것은 우리 아까 몇 번요? 13번에 부스트 아니면 벅부스트도 할 수 있고요. 교류를 직류로
배난하는 전력 변환기는 다이오드 정류기하고 위상 제어 정류기, SCR을 이용하든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교류를 중요로 하고요. 교류로 직접 변환하면서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하는 전력 변환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사이클로 컨버터, 그죠? 사이클로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는 전압하고 주파수, 전압만 바꾸고 주파수는 바꿀 수 없지만 사이클로 컨버터는 전압, 주파수 모두 가능하다. 그렇게 이거 맨날 나오는 보기. 전압 주파수 같이 동시에 가변할 수 있는 게 또 DC 되지 않아요? 그건 지금 DC인데 주파수가 왜 나와? 진중 주파수가 이상한 아, VVVF 예, 그거요. V 3개 F VVVF가 이거잖아요. 아 이게 VVVF 그 가운데 콘덴서 있고. 응. 그게 이제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쓰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사실 그 두 문제 찍어야 되는 문제 9번하고 12번 빼고는 사실 틀린 문제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시험에서 찍기를 잘하느냐라는 그런 거고, 나머지를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두 문제 맞추려고 이 깊은 것까지 공부를 내가 할 거냐, 그건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죠? 근데 나는 내가 공부한 타입에서는 그 두 문제는 일단 버리고 나머지 문제만 잘 풀자라고 그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12번은 이제 공부는 좀 하세요. 12번의 유형은요. 그게 표면 부착형하고 매입형. 그건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좀 나올 거니까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 마지막 장에 있을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좀 봐주시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올해 국가직은요, 전기 이론은 사실 시험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건 아까 풀어봐서 알지만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19번, 20번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기기는 난이도가 있는 건 없어요. 모르는 게 있을 뿐이죠, 그죠? 모르는 게 있을 뿐이지 난이도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푸는 건 거의 없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문제 두 문제가 있었던 거 빼고는 그냥 무난했던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뭐 한 개 정도 실수한다고 하면 85, 85가 정상인 시험인 것 같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90, 90 아니면 190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은. 전기 이론은 100점 가능해요. 여기 성준이가 9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90점을 받았는데 그 틀린 게 아까 저항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가변장 있는 거, 그걸 틀렸대요. 예, 요걸 했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쓸데없는 거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하던데요. 아무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체감 난이도는 약간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고요. 이제 뭐 국가직 끝났잖아요, 그죠? 끝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남은 시간 지방직 시험 그리고 공무원 시험 남아 있는데 그 시험 때까지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업은 5월 초입니다. 5월 초에 이제 그 모의고사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회로 이론 수업을 이걸 7급 대비로 이제 언제죠? 4월 20일쯤 해서 회로 이론 7급 대비 수업을 하긴 할 겁니다. 그건 이론하고 그다음 끝나면 회로 이론 거기 기출 문제를 풀든지 단어별 문제 풀이를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른 것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